분명히 등기부 확인하고 깨끗해서 들어갔고 압류장이 날아와도 확정일자도 있고 선순위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은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사건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 여파로 임대시장에서 특히 빌라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 전세에서 빠져나간 수요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스란히 소형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보다 월세를 갈수록 선호하는 경향 자체는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전세 시장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세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요새 금리가 만만치는 않지만 전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카드입니다. 전세라는 게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와 전세 피해 개념을 혼동을 하시는데요. 내가 전세 사기만 안 당하면 보증금을 다 지킬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사기까지 성립하는 케이스는 실제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니까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과 그 유형마다의 예방 대책을 다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유형,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는 사기가 엮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전세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깡통전세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를 깡통전세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들어갈 때 시세대로 잘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매매가가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그 집이 깡통전세가 돼버립니다. 지금 심한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120%, 150%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 시세를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등락이 심한 지역은 급격하게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신축이라서 실거래가가 없고 정확한 시세가 없다. 이런 경우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이천 사건이 그 지역적인 등락 때문에 갑자기 깡통전세가 됐던 케이스였고 송파구에 빌라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축이라서 시세를 잘 모르고 들어가신 경우였어요. 한 군데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고 전세 시세가 그게 맞는지 여러 군데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고 공시지가도 확인을 하시고 부동산 앱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그 시세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뾰족한 수는 없고 발품, 손품을 좀 파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권대리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워낙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어서 바빠서 직접 계약하러 못 오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서 그 동네 중개사나 관리소장님 이런 직함 가지고 계신 분이 대리인으로 건물 전체 계약을 맡아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권대리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실제로는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는 거죠. 한동안 여러 집에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증금을 다 들고 튀는 겁니다. 이것은 권한이 없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권대리 행위라고 하는데 표현대리 법리도 있고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자력 자체가 없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계약은 항상 임대인 본인과 마주 앉아서 신분 확인하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꼭 확인하시고요. 임대인 본인과 전화 통화라도 꼭 해서 계약 내용을 서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도 무권환자의 행위의 일종인데 바로 신탁부동산 사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셨을 때 갑구 소유자란에 신탁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하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대출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신탁사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신탁된 주택에 전세를 놓으려면 신탁사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위탁자가 신탁은 그냥 담보 때문에 내가 명의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 내가 실제 집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분한테 그 신탁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기부에는 안 나옵니다. 신탁 원부라는 걸 떼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등기소에 가셔야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신탁 원부를 제시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님한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형, 세금 체납입니다. 작년에 유명한 웹툰 작가분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걸 소재로 웹툰을 그리신 분이 있어요. 제목이 전세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분 얘기가 바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경우입니다.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압류장이 날아오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돼서 3년이나 걸려서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등기부 확인하고 깨끗해서 들어갔고 압류장이 날아와도 나는 확정일자도 있고 선순위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은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 거지 이게 무슨 범법행위는 아니니까요.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택인데 세금 체납액이 워낙에 많아서 경매를 했는데도 다 회수를 못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대책을 최근에 국가가 내놨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체납 정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셔서 열람만 되고요. 복사나 촬영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전국에서 다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하고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열람을 해보니까 국세 체납이 있다 이러면 체납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가급적 그 매물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 언론에 많이 나오는 빌라왕 같은 대형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등기부는 깨끗했었는데 임차 들어가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집주인도 명의 대여해준 사람, 이른바 저희가 바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인데 노숙인이거나 신용불량자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이렇게 명의를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아예 파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주택 유형 중에서도 빌라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빌라는 깨끗하고 아파트처럼 너무 잘 돼 있어서 수요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대안인데 시세라는 게 불분명하니까 속이기가 딱 좋죠. 이런 사기 사건은 건축주, 분양 대행사, 중개사까지 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거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다 내든지 아니면 보증금이 분양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차액은 중개사나 대행사가 리베이트로 갖고 가는 수법이에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결 방법은 경매밖에 없는데 경매를 하면 시세의 60-70%밖에 못 건지니까 무조건 손해가 나게 되죠.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대행사나 중개사가 하는 말만 듣고 덥석 계약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보고 갔는데 내가 본 물건이랑 다른 물건을 갑자기 추천해주는 경우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세가 얼만지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더블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만 들어가시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일단 계약을 해야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달아두시면 됩니다.
네, 크게 5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고전적 수법 중에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그 다음 날에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잔금일 오후에 딱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전입신고 없이 하자든지 아니면 월세를 깎아줄 테니까 보증보험을 들지 말자든지 이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요.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어도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꼭 알아야 될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이상하지?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도 무관한 자가 첫 번째구나. 그 뭐지?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신탁이나 이제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무권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임대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서 뭐 아무리 자기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실제 권한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겠냐고 갑자기. 왜냐면 그게 많이 된다고 하면 실제 집주인인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한 계약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주인법 보호도 못 받고 우선 변제도 못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항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